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 이 책의 첫 번째 장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장이 인생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근데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하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가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장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삶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2장은 뭐랄까 우리가 흔히 환경이나 과거 탓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에 좀 도전장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서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매일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네, 그렇죠. 개인적인 책임감, 또 아주 작은 행동의 힘, 그리고 심지어 불안 같은 감정들도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2장의 첫 번째 핵심은 그거 같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당신이 매일 결정한다. 아, 그 아빠가 딸에게 하는 질문, 지금의 너를 만든 건 누구일까? 네, 결국 답은 너 자신이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뭐 환경이 어땠고 누가 나한테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은 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기계공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아버지는 중독으로 힘드셨지만 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죠. 네, 아버지를 이제 대응 모델로 삼은 거죠.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의식적으로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대응 모델이라는 말이 인상적이네요. 환경에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반대로 나아갈 힘을 얻는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회복 탄력성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아, 회복 탄력성. 네. 그 카와이 섬 연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오히려 그 역경 덕분에 더 강인하게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이 전부는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네요. 그렇죠. 뭐 게리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나 데이비드 고긴스 같은 인물들도 비슷한 예시로 들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환경 자체가 아니라 그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현자가 분노한 남자에게 했던 조언도 같은 맥락이겠죠? 과거의 어려움 그 레몬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맞아요. 과거의 상처나 어려움을 성장의 발판으로 재해석할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과거의 힘든 일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경험이요?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결국 내 반응과 선택이 나를 만든다는 것? 네. 근데 이제 좋아. 내가 내 삶의 설계자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막상 시작하려면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항상 계획은 거창한데 실천이. 책에 나오는 그 동료 이야기도 딱 그렇잖아요. 책 쓰겠다고 자료 조사만 잔뜩 하다가 시작도 못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영영 시작도 못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슬슬 올라오죠. 네, 바로 그때 필요한 게 그 2분 규칙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실용적인 해법이에요. 어떤 일이든 딱 2분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게 쪼개서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책 읽으려면 딱 2분만 읽기.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동기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베라벨 캠빌의 대관람차 비유처럼요. 아, 그 비유. 처음 한 바퀴 돌리는 게 어렵지 일단 움직이면 관성이 붙는다는 거? 네.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일단 시작하면 그게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추진력이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변화를 가로막는 큰 함정일 수 있어요. 그 사슴 비행기 태우는 사냥꾼들 이야기처럼요. 아, 그거 좀 황당하면서도 씁쓸했죠. 매번 추락하는데도 작년보단 100m 더 날았어. 이러면서 합리화하는 거요. 네. 우리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또는 이번 한 번쯤이야 하는 사소한 변명으로 변화를 거부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브로니 웨어가 말한 죽을 때 가장 훈회하는 5가지. 그것도 떠오르네요. 대부분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였잖아요. 특히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 맞아요. 결국 삶을 망치는 건 어떤 큰 시련이나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런 사소한 타협과 변명들이 쌓여서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럼 청취자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미뤄왔던 목표가 있다면 오늘 딱
2분만 투자해서 첫걸음을 떼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일단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꾸준함이겠죠. 특히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의 꾸준함이요. 여기서 책은 이미지 윤리와 인격 윤리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아, 이미지 윤리는 남들 시선 의식하는 거, 인격 윤리는 내면의 가치를 따르는 거. 이렇게요. 그렇죠. 위르겐 클럽 감독 쪽이 바쁜 와중에도 직원 어머니 생일 파티에 간 거나 디르크 노비츠키 선수가 경비원과의 사진 약속 지키려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 이런 게 다 인격 윤리의 예시죠. 이게 당장에 뭐 큰 이익이나 그런 거랑은 상관없어 보이는데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너세니얼 브랜든이라는 심리학자가 지적했듯이 자기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하면 결국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반대로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그게 바로 스스로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자존감의 단단한 기둥이 된다는 거죠. 작은 일을 보면 큰 일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맥락이겠네요. 네. 이런 내면의 일관성이 단순히 착하게 살자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공이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즉 회복 탄력성과도 연결된다는 주장입니다. 듣고 보니 이 인격 윤리에 따른 꾸준함이 앞서 말한 내가 내 삶의 설계자라는 생각과도 딱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외부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길러주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혹시 좀 불편하거나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건 내 원칙이니까 지켜야 해 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으신지. 그 순간의 느낌, 그게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되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내 안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해도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남들도 다 그러니까 이 생각 정말 강력하죠. 맞아요. 그 연기 자욱한 방 실험이나 키티 제노비스 사건 같은 거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사회적 증거의 힘 혹은 방관자 효과, 다원적 무지 이런 개념들로 설명되는 현상이죠. 불확실할 때 우리는 그냥 다수의 행동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문제는 그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다들 눈치만 보다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내면의 나침반을 따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본인 경험도 이야기하잖아요. 아, 번아웃 왔을 때 동료들은 다 사업 확장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6개월 휴식을 선택했다는 거요. 네, 외부의 기대나 압력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죠. 이게 단순히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그 캐나다로 이주한 목수 헤르만 이야기 말씀이시죠? 장소를 바꿔도 결국 알코올 문제는 그대로였던. 맞아요. 환경을 바꿔도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따라온다는 거죠. 진정한 변화의 행복은 장소나 직업 같은 외적인 걸 바꾸는 것보다 내 안의 태도와 관점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들도 비슷하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뭐 소요보다는 경험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 그 자체보다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행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많죠. 같은 비 오는 날이라도 누구는 우울하고 누구는 아늑하다고 느끼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결국 내 안의 세계가 바깥 세상을 어떻게 경험할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주변 분위기나 다른 사람들 기대 때문에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안의 목소리는 뭐라고 하는지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내면의 변화, 내면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써야 하나요? 이 책은 명확하게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불안이나 걱정을 중요한 신호로 봐야 한다고 해요. 신호요? 네, 그 여왕의 긍정적인 사고 겨루기 시합 우화가 딱 좋은 예시인데요. 비가 오는데 막 억지로 태양이 구름 드레스를 입었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이걸 해로운 긍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아, 문제를 그냥 덮으려는 태도. 그렇죠. 반면에 진짜 건강한 낙관주의는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비가 옵니다. 우산을 챙기세요. 이렇게요. 이게 건강한 낙관주의라는 거죠.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태도.
그 사파가 볼프강의 마지막 에피소드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죽음을 앞둔 분에게 어설픈 위로 대신 슬픔에 공감하고 마지막을 돕는 모습. 맞습니다. 불안이나 걱정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뭔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화재 경보기 같다는 비유가 나와요. 화재 경보기. 네, 베를린 공항 사례처럼 그 경보를 무시하거나 꺼버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낙관주의는 그 경보 소리를 듣고 뭐가 문제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지?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와, 불안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삶의 밝은 면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면, 또 성공뿐 아니라 실패 가능성까지도 다 끌어안을 때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이 생긴다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느끼는 걱정이나 불안이 있다면 그걸 억지로 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이 감정이 나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하고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이렇게 나는 다시 나를 설계하기로 했다 1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정말 우리 안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어요. 환경이나 과거 탓만 할 게 아니라 내 반응을 선택하고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고 또 내면의 가치를 꾸준히 따르고 주변 소음 속에서도 내 목소리를 듣고 심지어 불안까지도 성장의 신호로 삼는 것.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네요. 맞아요. 당신은 매일 당신이 누구인지 결정한다.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자신을 재설계한다는 게 무슨 거창하고 갑작스러운 변신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매 순간의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현재 어떻게 행동하고, 미래를 어떻게 마주할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특히 그 과정에서 불안감은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게 변화를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부터요,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과거도, 남들의 시선도, 내 안의 불안감도 아닌 오직 지금, 여기 나 자신의 선택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 그려볼 첫 번째 설계도 변경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무엇이 될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